먼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 2830 회장을 맡고 계시고 오늘 발제를 해주실 박형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성범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최영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배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승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충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서천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은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 우리 유이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유이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잠깐만요. 진짜 중요한 내빈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참정권을 침해 사태, 이 사태에 대해서 격분하셔서 66년 전에 바로 고등학생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우리 경남 마산의 3.15 의거 개성사업회 회원님들, 당시 3.15 의거 현장에서 김주열 열사 또 김용준 열사와 함께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싸웠던 우리 3.15 의거 개성사업회 대선배님들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죠. 예, 이게 아니시죠? 우리 이우태 회장님과 지금 회원님들 18분이, 19분 오셨습니까? 예. 지금 당시에 마산 상고, 김주열 열사가 마산 상고 용모고등학교 입학생이었습니다. 마산 상고, 다음에 마산고등학교, 마산공고, 창신공고, 창신고등학교, 당시에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셨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자. 네, 다음은 정점식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원래 보통 모임 주재하시는 분 개사를 먼저 하시는데 원내대표 바쁘다고 아마 일찍 하고 가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소개받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입니다. 우리 마산에서 3.15 의거 개성사업회 이우태 회장님과 19분의 회원님들 오셨는데 제가 마산하면 참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산에 있는 지금은 창원에 있는 경상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고향분들 계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늘 우리 최영도 선배님 잘 모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형수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발제를 오늘 세미나 준비 전반하고 그리고 발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최영도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3 지방선거 일로부터 벌써 22일이나 지났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20일 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선거 요구의 법적 실현 가능성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어째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재선거 나아가 심지어 부정선거를 외치는 데까지 이르렀는지를 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오늘 세미나 주제이기도 한 신뢰입니다.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복원하기도 어렵고 부정선거론이나 각종 음모론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먼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조특위가 가동되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많은 분이 국조특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마는 정인들이 무더기로 출석하고 또는 지각 출석하는 등 국회 국정조사마저도 무시하려는 선관위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국정조사만으로는 부족하고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투표 제도하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한 통찰력 있는 제안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하고 철저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책 2830 회장을 맡고 계신 박형수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 2830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입니다. 오늘 투표제도와 선관위 개혁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산에서 3.15 의거 계승사업회 어르신들께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저희들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고 또 그걸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제도는 시작은 선의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5 부정선거 이후에 선거를 정말 중립적으로 정파나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독립된 헌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사태를 초래한 한 원인도 되었습니다. 직무감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된 선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한 원인이 되었고 이제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를 바꿔야 될 때,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오늘 많은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투표 제도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과연 투표 제도가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지금 의문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투표 제도, 어떤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투표 제도일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제도는 그 취지는 정말 좋게 출발합니다. 사전투표 제도라는 제도, 정말 투표율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참여를 확대시키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지금 거듭된 선관위의 실책 플러스 또 다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이 사전투표제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겠는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의문을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최영도 의원님께서 각국의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투표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또 저는 선관위를 개혁하는 방안, 지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개헌을 하면 쉽겠지만 개헌이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부분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투표제도 또 바람직한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제는 국민들께서 믿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관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오늘 단초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계신 아니 어르신들 좀 앞으로 오세요. 이쪽으로도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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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앉으세요. 네, 오세요. 사진 나. 여기 쪽에 그쪽에 의자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리 안 추십니다. 아주 너무 예뻐요. 참정권 할까요, 우리가? 네. 자, 참정권. 자 다시 참정권. 지키자. 참정권 대타 지키자. 참정권 대타 지키자. 가장 이제 쓰셔야 됩니다. 예. 오늘의 그런 공부를 하셔야 우리 그렇게 싫어합니까? 예. 아마 오늘 그게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2830의 15분, 네, 10분만. 정책 2830의 정치분과 간사이신 최영도 의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6.25 때문에 예? 일찍 갔다 왔더니 목이 다 쉬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 참 오늘 뜻깊습니다. 일부러 오신 건 아니고 마침 토론회를 잡혔는데 저 어르신들이 3.15 당시 공로자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총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나서셨던 분들인데 이 어이없는 사태에 대해서 격분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예. 하시면서 마침 오셨길래 민주주의의 산 정인이시니까 예, 바로 김유일 열사, 김용균 열사 그 당시 그날만 마산에서 10분이 총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분 이상이 모두 1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예, 무신분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제도가 신뢰 위에서 시작되는 건데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젊은 청년 보좌관들이 한 2주 동안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 없는 제도를 다 취합했습니다. 프랑스 제도를 직접 다 연구를 했고 영국 제도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를 어떻게 없애고 그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박탈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정말 3.15 부정선거 때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 도덕적 해이와 파탄은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와 투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선거관리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독립성의 우선 아래서 정작 선거 때가 되면 휴직자가 대거 늘어나는 도덕적 파탄까지 생겼습니다. 가족회사 같은 채용비리, 소쿠리 투표 같은 비전문성에 이어 마침내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을 빼앗는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부실 관리는 가뜩이나 선거를 거칠 때마다 패배한 쪽에서 제기되던 부정선거 업무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과거 김어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더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13대 대통령 선거일이었던 1987년 12월 16일 구로구청에서 부정투표한 반출 의혹에 저항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벌인 항의 점거 농성 사태도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 지도부에서도 부정선거를 의심했고 엘빈 토플러는 당시 야당 지도자와 길게 만난 뒤에 저서 미래 쇼크에서 컴퓨터 개표 조작 우려라는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선거권을 지켜줘야 할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오히려 참정권을 침해한 현재의 사태는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 상당수의 의혹과 불신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싼 불신은 여러 조사에서도 뚜렷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 사전투표 같은 선거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되었고 이는 결국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투표 하루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참정권을 훼손했는데 사전투표 이틀간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사전투표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투표 후 본투표까지 4 내지 5일 정도의 공백이 존재하는 점이 제도의 명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사전투표함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관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로 인한 사건 사고도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지를 우편으로 주소지 개표소에 보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관위나 투표 참관인이 감시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투명한 감시 강화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해소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본투표일 투표율에 버금갈 정도로 비중이 커진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제도가 있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할 모델은 민주주의 성숙도와 우리나라가 비견할 만한 국토 및 인구 규모를 갖춘 유럽의 주요 민주주의 3국, 즉 영국과 프랑스, 독일입니다. 유럽 민주주의 주요 3국의 공통점은 선거의 중심을 본투표일 하루에 확고히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의 우편 투표를 유연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리 투표 제도까지 도입하여 본투표 이외의 다양한 투표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운영하는 대리 투표 방식의 핵심 역시 본투표일 당일 투표 원칙입니다. 독일이나 영국처럼 검증된 우표 투표 방식조차 완전하게 신뢰하기 어려우니 오로지 유권자가 직접 당일 투표에서 투표하도록 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본인이 직접 투표하지 못할 경우에만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대리인 단 한 사람만이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보완 조치입니다. 이처럼 유럽 3국의 특징은 우리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본투표일 사나흘 4대째 전에 본투표 기간보다 2배나 긴 사전투표 기간을 특정하고 사전투표소를 전국에 따로 두어 투표함 이송과 관리의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뒤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뒤에 자료에 보면은 별첨 자료에 보듯이 이 유럽의 우편 투표와 대리 투표 검증 방식은 매우 정교하게 짜 있습니다. 아마 국내 최초의 연구 보고서일 겁니다. 어떻게 우편 투표를 본인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개수를 맞추는가. 또 대리 투표는 얼핏 들으면 이게 이상한 방식인데 대리 투표는 한 사람만 딱 한 사람에게만 대리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이거는 아예 뭐 사전 투표는 물론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런 것이고 우편 투표조차도 프랑스와 영국과 독일에서는 매우 검증된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조차도 안 되겠다. 그냥 직접 그날 와서 직접 투표하라. 와서 직접 투표하라. 대신에 당신이 확실하게 누구에 대해서 대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확인되면은 그 사람이 직접 대리 투표하게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리 투표 제도가 오히려 훨씬 더 당일 투표, 직접 투표에 대리라는 문제점을 별도로 한다면은 훨씬 집중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나라에서는 부재자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상국의 경험을 보면은 현행 사전 투표 방식이 아닌 부재자 투표, 즉 옛날에 우리도 했습니다. 우편 투표 방법으로도 훨씬 정교하게 더 높은 투표율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투표율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그래픽에서 볼 텐데 영국의 경우에 사전 투표 비율, 우편 투표 비율이 26.2%입니다. 그리고 본 투표 73%입니다. 독일은 우편 투표 등의 비율이 37%입니다. 본 투표 63%입니다. 프랑스는 사실상 본 투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가 본 투표고 이전에 뭐 부재자 투표는 이런 게 없습니다. 대리 투표까지 포함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선관위 해체론이 나올 만큼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민주주의 참정권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려면 유럽 3국의 방식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럼 미국과 일본은 어떠냐라고 물으실 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토와 인구 규모가 방대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방제 국가입니다. 50개 독립국가가 연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또한 직접 투표보다는 간접 투표 방식입니다. 선거인단 투표 방식입니다. 이 역시도 독특한 선거 문화 차이인데 그 때문에 미국을 우리가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같은 뉴욕주 같은 한 주와 비교할 수 있지만 주 역시도 대한민국보다는 몇 배나 큰 규모 또 다인종 다민족 사회라는 점을 참고해야 됩니다. 일본 역시 투표용지에는 일본은 매우 독특합니다. 일본은 아주 아날로그식인데 우리처럼 부뚜급으로 기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 역도 선거의 문화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해 볼 좀 벤치마크할 선거제도는 역시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은 유럽 민주주의 3개 국가로서 민주주의를 기초로 시장 경제를 번영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신뢰하고 있는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을 거쳐 이제 본투표율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재정립하고 부재자 투표를 유럽식으로 정교하게 보완해서 투표율을 높이는 방식을 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표율 제고는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발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간단한 슬라이드로 한 2, 3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자, 1960년에 부재자 투표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폐지되고 2013년에 양당 합의로 그때 우리 당 전신도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좋은 제도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때 어리석은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우리가 다수당인데 소수당에게 또 동등한 수기권을 다 주고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지금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이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했는데 저 사람들은 선의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드디어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버금가는 투표율입니다. 버금간다는 말 아시죠?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이거는 중앙선관위의 실제 내부 직원들도 선거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방송사, 출구조사 및 모든 여론조사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전투표제도를 없애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전투표제도가 없는 나라가 있다. 사전투표제도 우리는 사전투표가 당연히 선진국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전투표제도가 유럽의 선진상국에는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선거일 당일 투표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현장 사전투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일날 투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간접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조자를 위해서 우편투표를 제공하는데 나중에 이 책자 언론에다 배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우편투표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가 얼마나 세세하게 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 우리 부조자 투표랑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2009년에는 우편투표하려고 그러면 당신 왜 우편투표해야 되느냐 사유를 물었습니다. 지금은 사유를 묻지 않고 내가 우편투표하겠다는 우편투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편투표 용지를 쉽게 발송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47.3%까지 증가했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지만 이 우편투표가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도 우편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역시도 일부 사전 이런 우편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대리투표를 프랑스식과 약간 절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편투표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 무조건 해야 되고 우편투표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직접 해서 하라. 직접 못 오면은 당신이 한 사람을 딱 지정해서 그 지정하는 방식, 그 위임하는 방식도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확인되면은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투표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에 이어서 매우 잘 검증되고 매우 잘 조직된 우편투표 역시도 믿을 수 없다는 정도의 최고 강한 본투표 중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그럴 경우에 못 가는 사람, 아파서 못 가면 어떡하느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가 믿을 사람한테 투표를 맡겨라. 대리투표.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직접 투표하는 것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 이 프랑스 제도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보충 자료 이 책자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자, 현장 사전투표 영국, 독일, 프랑스 없습니다. 미국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도 있는데 이제 선거 문화가 아주 달라요. 우리랑 지금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투표율 중 본투표율 이게 가장 최근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6.7% 이게 바로 지방선거 때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3% 47대 53 어금버금이죠. 어금버금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반반이면 반반. 근데 영국은 이 본투표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본투표가 73%입니다. 우편투표를 통해서 광범하게 하고 있지만 투표율 중에 이런 우편투표를 하고 대리투표율 26%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37%인데 본투표가 역시 압도적으로 63%입니다. 예,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가 사례가 좀 다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예,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까 봤던 그런 이야기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현행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다시피. 그런데, 자, 사전투표 예산이요. 2024년 총선 때 본투표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고 본말이 전도된 경우가 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2019년 하원 총선거다 우편투표 운영 및 등기 물류비는 아시다시피 영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몇 만이죠?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이게 이 중에 좀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표에 각 주에 본문에 써놨는데 선거운동 기간이 영국이라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은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나라는 공천이 선거일 한 20일 전에 공천이 확정됩니다. 대개 보면 정당에서 공천도 확정되고 후보 등록도 15일 전인가에 됩니다. 그래서 법정 선거 기간이 13일, 14일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거의 6개월입니다.
지금 미국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미국의 각 당의 후보가 다 확정됐습니다. 예비선거를 통해서. 6개월 전에 확정됩니다. 독일은 얼마라고 했죠? 우리 정연보장은 독일은 며칠 전이라고 했죠? 예? 독일도 69일 전에 후보 등록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도 매우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처럼 우편 투표도 선거 투표를 언제 전해서 좀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선거 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 같지만은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그 우편 투표가 가능한 기간이 훨씬 긴데도 우편 등표 운영 및 등기 물류비라는 비용은 우리의 한 5분의 3 정도, 한 60%밖에 안 됩니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인 투표 관리 제도냐를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전투표제의 경우는 이게 뭐 지금 본투표 하루 동안에만 엄청난 문제가 다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원의 확인 미비로 인한 이중투표 사례, 관리관 날이나 1년 분량간 누락된 투표용지 거부, 또 분류밀봉 규정을 어긴 잔여투표용지 방치 같은 이런 그 인정 절차가 붕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투표용 보관 및 이송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투표용 봉인지 훼손 및 재부착 의혹, 대선 투표하면서 3년 전 투표지가 발견되는 이 물리적 보관 체계의 치명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외 투표지 우체국 이송 과정에서 이게 투표 참가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전 투표를 둘러싼 분열 때문에 제도 신뢰도 하락 때문에 투표가 양극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 제도의 중립성과 무결성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강구되고 있습니다. 폐지하고 본투표를 확대하잖아. 여기는 김민전, 박대출, 박수민, 장동혁 의원안이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를 강화하자는 방안, 신동욱, 조성원 의원안이 있고요. 오히려 확대해서 편의를 넓히자, 이 사전투표 지역을 더 추가하자, 이런 안까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편 투표가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사전투표 두 군데를 특정한 날짜 두 날을 지정해서 선거에 임박해서 집중된 선거운동 어떤 선거의 열기가 높아진 시점에서 뭐라 나왔다가 그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이 역시 투표함과 이게 이송이 집중되는 시기에 그 위험이 집중되는 것과 비교하자면 독일의 우편 투표는 장기간의 우편 투표와 그 엄밀한 보관 또 이처럼 투표용지 봉투와 투표 증명서 봉투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관리된다면 친다면은 오히려 우편 투표가 지금 당시에 우리 부주자 투표의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뭐 이상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더 엄밀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우편 투표가 당연히 본투표 날 투표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인데 본투표 날 못하게 되면 본투표는 하루밖에 안 합니다. 우리처럼 이틀 하자, 3월 하자 이런 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투표는 여전히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고 또 우편 투표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근데 우편 투표가 저렇게 이중 우편 투표 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국 보시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이런 용지를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엄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국에 이렇게 아주 세세한 방식으로 지금 갖추어져 있어서 본투표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걸 보완하는 이런 방식으로 민주적 선거제도가 국민적 신뢰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큰 골기를 보면 우리 당의 개선안은 본투표를 중심으로 한다. 본투표가 하루가 부족하다 이틀도 한다. 장동혁 의원안은 3일까지 한다는 건데 검토를 봐야겠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본투표를 하루로 하고 저런 우편 투표 제도를 통해서 그 투표율을 보완하는 그 신뢰를 확보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방식을 감안한 이런 선거제도 개편안을 하긴 해야겠다. 왜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꼽느냐? 영국, 프랑스, 독일의 민주주의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나마 크게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전 이야기했더니 우리 회장님하고 또 우리 박수민 의원이
그러면 영국에서는 어떻게 우편 투표를 검증하고 그 위조라든가 이중 투표를 어떻게 방지하냐 상세하게 물은 적이 있는데 그 상세한 답변을 이게 다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거법 만들 때, 제도 만들 때 바로 참고하실 정도로 세세한 문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 2830 회장이신 박형수 의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수고. 뭐가 내려오나? 또 놀래. 요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 또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취지로 이 출발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제도가 지금 이제 온 국민으로부터 공격받는 해체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 많은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는지를 이미 많은 해법들이 나와 있었고 또 논의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141곳에서 선관위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투표용지를 추가 이송했다 그러고 그 중에서 26곳에서 실제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과도 하고 지금 현재 진상규명위원회는 종료가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7개 지역에서 선거 소청까지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관위가 이 국민들의 투표 한 표 한 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비화돼서 선관위 개혁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거듭된 실책으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선거제도, 투표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까지도 지금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영도 의원님 발제하신 것처럼 이 사태와 플러스해서 부정선거 업무라는 여러 가지가 결합이 되니까 투표제도 자체를 못 믿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하시는 투표제도는 어떤 것인가? 최영도 의원 발제에 의하면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제도의 취지는 좋은 취지 출발했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진영이든 여야든 간에 일정 수의 국민들께서 그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다 같이 신뢰하는 제도로 바꿔가는 것이 정치가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는 2022년에 속구리 투표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2023년에는 친인척 자녀 채용 비리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해 2026년에는 드디어 이제 참정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문제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단 선관위 헌법상의 지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선관위는 처음에는 애초에 우리 헌법이 제정될 처음에는 이 선거관리 업무 자체는 이게 행정작용입니다. 이게 사법작용도 아니고 입법작용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작용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행정부에 속하는 그런 작용이고 또 그 기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15 부정선거가 생기고 이후에 이제 반성적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정권에 또는 정부에다가 이 선거관리 업무를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었죠. 그 후에 물론 이제 개헌을 거쳐서 이제 그 기관을 보호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제목을 기관을 보호하는 기관보호에서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선거관리라는 기능. 그리고 그 항목에다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넣었죠. 자, 핵심은 선거관리 기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다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 3명, 대법관 3명, 뭐 국회 3명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고 또 행정부 입법부로 독립해야 되는 그런 뭐 당연한 취지이고 그것은 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헌법상의 지위, 독립기관서, 중립기관서 이 지위와 통제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과 지금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관위를 개혁하는 이 방안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또 그게 또 위헌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심스럽게 제도권 안에서 접근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은 직무감찰이 가능하냐 여부입니다. 회계검사는 우리 법률상 회계검사는 모든 국가기관의 회계검사를 감사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원이 회계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무감찰이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에 자녀 비리 채용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이 자녀 비리 채용에 대해 가지고 직무 감찰을 하겠다라고 해서 직무 감찰을 시작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건 위헌이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어요. 근데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결론은 뭐냐?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에서 직무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결정의 주요한 논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관리 이 업무 자체가 행정작용이긴 하지만은 헌법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직무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감사원법에 보면은 감사원법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을. 그 행정기관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국회나 이런 데는 속하지가 않는다. 감사원법 24조 3항에 보면은 이 공무원을 규정을 하면서 직무감찰을 받는 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에 예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감찰이 가능하다. 이게 감사원의 논리였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는 예시적 규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입법상 불비로 빠진 것이지 헌법기관의 독립성에 따져보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다. 그런 이유로 지금 직무감찰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통제에서 전혀 벗어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그 방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체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감사를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정감사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통제, 위법이 있을 때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 방법들은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는 가장 정면으로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게 헌법 개정입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독립기관성을 부분을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독립기관성, 중립기관성을 없애버리면은 그러면 다시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행정부, 행안부로 선거관리 업무를 보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거 업무의 중립성, 공정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성이나 중립성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다만 통제를 가능하기 위해서는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헌법에다가 규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위헌성 시비가 없어지죠. 직무감찰, 채용, 인사 등등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무감찰 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위헌성이 없어지니까 이 방법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부차적으로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보호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지금 감사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 보고한다든지 하면은 또 그 과정에서 시비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거는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걸로 하자. 뭐 이런 방식으로 개헌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이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 굳이 원포인트 개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방선거 때 개헌과 연결을 해갖고 저쪽 개헌하자고 해서 우리가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방선거와 연계를 해서 실시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한다. 지금은 충분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헌 문제가 열려 있다. 그럼 국회에도 개헌 특위를 만들자. 우리 당도 만들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권력구조 문제 다 같이 포함해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우리 개헌 문제를 떠나면 지금 현재 선관위의 책임과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법률상 방안은 뭐가 있느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됐던 것이 위원장도 비상임이고 상임위원 한 사람이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인가요? 통해 갖고 이 다 관리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책임성도 없어진다. 그래서 상임위원을 늘리자, 상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는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자, 상근으로 하자, 상임으로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은 지금 비상임이거든요. 대법원장 임명하는 그 대법관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그분은 대법관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하고, 비상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상근으로 하자, 상임으로 하자, 위원장은. 그 다음에 상임위원을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될 것인가.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9명 전원을 지금 상임위원으로 하자라는 안을 지난번에 잠깐 발표한 것 같은데 이 9명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국가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낭비 요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정책을 담당한 뭐 이게 꼭 정책 운영 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꼭 이것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한 숫자만큼 상임위원을 확대를 하자. 지금은 상임위원 한 사람 있는 거를 위원장 한 사람하고 뭐 두 사람 하든 세 사람 하든 기능에 따라서 상임위를 확대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는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또는 뭐 상임위원이 확대가 된다라면 그 상임위원이 국회에 보고하는 걸 강화하도록 하자. 우리는 지금 국회 국정조사를 하면은 보고할 수 있고 국정감사할 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의 뭐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워낙에 다른 그 중요한 감사기관들이 많아서 피감 기관들이 많아서 그래서 선거 끝났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국회 출석을 강화를 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아까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위헌이 아닌 방식이 뭐냐. 결국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한 통제, 그 다음에 자체 감사위원회를 통한 통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국정조사는 지금도 실시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일단 4분의 1 이상 요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합의를 해야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정감사는 우리가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중앙선거관리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다른 피감기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되 그때마다 여야 합의하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이 돼가지고 직무감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국정조사를 연례화하자, 상시화하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월로 아예 뭐 정해놓는다든지 국정감사 우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달 끝나고 12월에 이제 예산까지 통과되고 난 다음에 1월이나 2월에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만 국정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뭐 2월이 돼도 좋고 6월이 돼도 좋고 그렇게 법률을 아예 개정을 해버리면은 상시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헌법이 개정된다면 이게 굳이 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이 폐지 여부를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정조사에 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사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국정감사를 도와주는 사무보조자. 근데 그 사무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입법공무원들입니다. 국회에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단서를 둬갖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피감 기관이 아닌 다른 전문가 등을 둘 수 있다라고 사무보조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도 이 등을 확대 해석을 하면 좀 광범위하게 좀 등을 해석하면은 지금도 감사원 공무원도 넣을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 공무원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등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논란이 많았듯이 시행령에서 등이라는 말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입법의 범위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이 법률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상시 국정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원 직원도 거기 사무보조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직원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행정부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이걸 다 넣어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같이 개정을 하면은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감사위원회입니다. 근데 자체감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그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어떻게 구성해도 상관없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최소한 법정화 해가지고 설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외부 비율을 얼마만큼 둬야 된다. 외부 또 위원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둔다. 이런 규정을 둬서 자체감사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략적으로 제가 현재 가능한 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은 독립기관,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책임까지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걸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중립성, 독립성은 보장하되 직무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무엇가 있는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서지영 의원님과 박수민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진행은 박형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2830이 이렇게 빈약하지가 않은데 이거 마치 뭘 돌려막기 하는 듯한 느낌인데 이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준비 기간이기도 하고 또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하고 최영대 의원이 발제를 했고 그다음에 토론을 또 구하다 보니까 또 이 박수민 의원이 예전에 이 선관위 특감 부정선거 관련해 갖고 특별 감찰 점검위원회법을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돌려막기가 아니라 각자의 좀 전문성에 따른 진행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지영 의원부터 토론하실까요? 저도 갑자기 토론자로 지정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마 저는 뭐 선거 제도적 측면에 뭐 제가 전문성은 없고 제가 다 정당에서 정치권에서 26년 동안 선거를 굉장히 많이 치러왔고 선관위와도 업무 협조를 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논란과 관련하여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지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법적 측면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이번 사태에서 왜 특히 2030 세대가 굉장한 분노감을 표출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사회적 측면에서 굉장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제도적인 개혁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뢰를 좀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보수 진영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이 정권의 분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서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현장에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정치권에서 정치인의 자격으로 또는 정당의 자격으로 올림픽 공원에 와서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배제하고 배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진영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자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응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당연히 국가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현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후의 태도를 저는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가 앞으로 영향을 굉장히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야당의 태도도 저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사태 자체의 책임을 정권의 문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젊은이들이 분노한가? 저는 2026년식의 게임의 룰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2026년식의 공정 이슈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 투표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생각하기에, 첫 번째는 내 의사가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젊은이들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사의 어떤 억압도 없고 부모님의 억압도 없고 오로지 나의 의사를 유일하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두 번째, 내 권리가 어떠한 외부 요인 없이 보장되는 유일한 장치라고 저는 믿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침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침해받도록 만든 이 사태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당연히 일반 시민들도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냐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전반으로 저는 퍼져간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가 보여줬던 어떤 행위의 무능, 이것이 나의 주권을 도둑맞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뺏어갔다고 봅니다. 뺏어갔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자유의 침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관위가 보여줬던 여러 행태들, 자녀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허술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 조직 관리에 대한 불신,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나의 평등을 누릴 자유가 훼손되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당하고 있다라고 이 사태에서 느끼고 있고, 그것이 굉장한 자발적인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선관위마저 이럴진데 다른 국가기관은 어찌할까라는 의구심과 불신이 확산될 수도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를 비롯한 공적 기관들이 이 사태를 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바라볼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분께서 해외 사례와 그다음에 국내의 제도적 측면들을 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금 대법관 중에서 한 분 하시지 않습니까? 국회가 3명 추천하고 대통령 3명 추천하고 대법원에서 법원장이 3명 추천하는데 이것은 헌법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법관이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게 64년간인가 63년 동안인가요? 그냥 관례적으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고 호선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주 작은 단위의 우리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장도 판사님이 하십니다. 그냥 그들이 모여서 호선에서 결정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판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3.15 부정선거 여파가 컸겠죠. 결국 선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치인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행정 권력으로부터 가장 떨어져 있는 그 사법기관의 권위에 위탁하고 의탁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례가 63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법기관은, 그러면 사법부는 사실상 이게 사법부의 선관위가 하위기관인지 사법부가 공동기관인지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왜 이 독립된 헌법기관이 사법부의 판사들의 사실상의 그 형식적인 지위를 받는 제도를 63년까지 운영해 왔을까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판사님들이나 법관들을 실질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권위만 선관위가 가져간 그런 형태가 63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비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찰을 할 시간조차 없는 법관들이 형식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형태를 지금은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행정 업무와 사법부는 이제 결별을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선거 업무만이 아니라 위탁 업무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농협, 수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공공기관 이러한 각종 선거들을 위탁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들을 이제 그 기간에 떼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관위가 갖고 있는 조사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제보도 있고 고발도 있을 수 있는데 인진을 할 수 있지만 조사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권한 분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여러 가지 제도들에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치권 안에서의 논의, 마치 그 어느 진영의 유불리가 전제되어 있는 협상과 논의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기의 과정에 국민 대다수가 함께 참여하고 또 투명하게 그 수기의 과정이 공개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영두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전투표를 우리나라만 아마 이틀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경쟁적인 붐업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어떤 의사와도 결합되어 있어서 사전투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면서 실제로는 본투표에서 나타났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그 현상적인 원인인데 우리의 논의가 너무나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려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편투표의 유효성에 대해서 영국의 우편투표의 유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제가 2017년에 우리 당이 탄핵을 당하고 탄핵 대선을 치른 뒤에 그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 우편 투표 제도를 검토한 적이 있었고 영국 대사관에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영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국은 굉장히 선거운동 기간이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편 투표를 보내서 회수하는데 한 보름 정도가 걸린다고 제가 대사관 측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우리의 전당대회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왜? 대선 선거 기간도 한 20일 정도 되고 국회의원 지방선거는 다 15일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편 투표 제도가 보내고 회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거의 뭐 선상투표와 비슷한 효과를 보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데 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도 유효할지는 모르겠으나 지방선거에서는 그런 식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전투표는 굉장히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굉장히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방선거 때는 너무나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하고 있고 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교육감 선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투표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때 유효할까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정선거론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노무현 대선에서 한 2% 차이가 나서 한 50만 표 정도의 차이로 한나라당이 패배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뭐 국정원 간부라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조작 선거가 이루어졌다라는 제기를 했었고 그로 인해 일파만파 그때 이회창 그 당시의 후보 지지자들께서 분노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커져서 당시에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쑥고 끝에 재선거를 주장했고 그것을 당선인 측에서도 받아들여서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44개 개표구 중에서 한나라당이 신청한 80개 개표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재검표의 담당자로서 남부지원에 가서 제가 직접 담당하고 겪었던 사람입니다. 남부지원 전체에서 몇백 명의 공무원이 동원되고 그때 그것을 관리했던 것도 판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치열하게 단 한 표라도 얻어보기 위해서 부득부득 주장을 했지만 사실 표가 바뀐 거는 남부지원 전체에서 아마 한 표인가 두 표 정도였습니다. 그냥 상대표를 무효표로 처리하기 위한 길을 쓰는 과정이 하루 종일 이어졌을 뿐입니다. 나중에 그 판사님께서는 커피랑 과자를 드시면서 제가 막 부득부득 주장을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판사님의 태도가 굉장히 모욕적이었지만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축내고 그러한 음모론에 동조해서 일국의 정당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 나중에 밝혀졌죠. 그분 국정원 직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울산의 한 PC방에서 그런 조작된 글을 올린 어떤 일반인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정선거론의 역사는 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김어준 씨가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하면서 또 문재인 그 대통령 졌을 때 굉장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는 논의들, 그래서 근거 없는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절대로 편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선관위를 위한 변명을 하나는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정당에서 선관위와 함께 협조를 하면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금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선관위의 많은 직원들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오시는 공직자들이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표 제도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저희가 2018년인가요? 대선에 패배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를 때, 대선에 패배하기 전에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를 때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3월 10일 날 탄핵이 결정되고 3월 달 안에 위탁 선거를 하려면 3월 달 안에 대선을 후보를 선정해야 됐습니다. 불과 20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개표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전당대회는 전당대회장에서 그 전까지 개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와 제가 협의해서 어떻게 했냐, 모든 투표소에서 당일 개표를 했습니다. 대의원 당일 개표.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 지금 그 법안이 일부 의원님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끝납니다. 전국에 한 200개 우리 투표소, 물론 뭐 당원들이니까 숫자가 작지만 현장 개표를 하고 닷새 뒤에 전당대회장에 선관위가 그 결과를, 공인된 결과를 가져와서 공개하고 합산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닷새 동안 전국의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이 보안을 지켜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개표 결과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러나 단 하나도 그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온 적이 없었고 완벽하게 선관위는 그 보안을 지켜서 우리는 무사히 전당대회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로 인해 선거 관리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일해온 선거관리위원회를 우리가 뭐 질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선거관리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냥 무차별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그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우리 당이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의 개혁 방안들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남북 지원에 갔다라는 건 제 선거가 아니라 제 검표지요. 재검표에 제가 담당자로 갔었습니다. 예, 우리 서지영 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2030이 왜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던 이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거관리 겸직하는 문제, 그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도 지금 판사들이 다 겸직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사 권한, 선관위에 지금 1차적인 조사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선관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이제 업무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또 전문성도 생기고 해서 요즘은 선관위에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권한도 떼어낼 필요가 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관위원회에서 같이 조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이게 과연 그 선관위가 지금 일을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관위 조사 결과를 또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같이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서지영 의원님의 그 토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박수민 의원 그 토론부터 한번 또 들어보도록.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죠.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후보를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정당의 공천 확정이 선거일 한 20일, 한 달이 안 됩니다. 한 20며칠 전에 공천이 되고 후보 등록이 선거일 한 20일 전, 본 선거 기간이 한 14일, 13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은 6개월이고요. 유럽은 최소한 2달가량 됩니다. 2달가량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기간 동안에 그 후보와 정당의 정책이 충분히 노출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전투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도 잠깐 한번 쟁점이 되긴 했는데, 난 그때 헌법재판을 제기한 사람들이 쟁점을 충분히 제기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비교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참정권 침해입니다. 특히나 후보자의 그 선거운동 권리를 빼앗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방식으로는 그 사전투표를 운동기간 절반에 해버리면은
이미 형성된 그 정당에 대한 선입견 이외에 후보자가 자기를 새롭게 알릴 기간을 반토막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왜 그러면 저기서는 우편 투표를 하느냐? 이걸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 투표함을 진짜로 장기간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선거라는 것은 길게 한다는 것이 아마 유럽의 관행 같으면 유럽이나 미국의 관행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편 투표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두껍게 나눴는데 이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우리 지금 법안 3개가 나와 있습니다. 본투표를 다 중심으로 하되 본투표 하루 이틀 사흘도 있고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부재자 투표가 결국은 우편 투표가 될 겁니다. 그럼 우편 투표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보완할 것인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간 문제는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 선거운동 기간과 또 우리 당대표 선거운동 기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유럽은 대개의 경우에 한 2달, 3달, 미국은 6달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편 투표라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보완적이고 그게 검증 절차만 잘 거치면 굉장히 보완적인 절차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에 뭐 부정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전적으로 우리 서지영 의원과 동의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니까 무신분립이란 말처럼 지금 우리는 주로 우리 당의 강경한 지지자들이 주장이니까 참 우리 당이 일부러 이렇게 참 동조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국민의 10% 20%가 이 선거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면은 이거 자체가 큰 국민 통합의 불씨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은 지난 10년 전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역시 국민을 분열시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이든 우리 당이든 이 무너진 신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구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서구 국가의 선거제도를 찾아보니 영국, 프랑스, 독일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보완 방법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편 투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현실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지금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는 뭐 보통 선거운동 기간, 사실 선거운동에 대한 특정한 기간이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날짜만 정해지면은 한 60일 전부터 막 이렇게 투표도 한 60일, 한 3, 40일 전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 짧은 기간 동안 공천도 늦고 본격 선거운동이 짧은 우리나라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가는 선거운동이 그렇지가 않다. 굉장히 본인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고 공천도 빨리 확정이 되고 선거운동도 꽤 긴 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완적인 방식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하려고 그러면 집중적인 우편 제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가능한 점은 우리나라는 아주 작고 정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것이고요. 다음에 그럼 우표를 주고받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선진국 사례를 보니까 우편 투표 신청은 어떤 나라는 그냥 무조건 다 옵니다. 마치 선거 공보가 오듯이 무조건 와요. 그걸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편에 넣을 수도 있고 우표 넣으면 그 사람은 우표 선거 같은 게 체크되어서 본투표 때 못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표의 편의성을 돕는 제도가 검증제도와 함께 되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은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수민 예, 저는 저희 정책 2830이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꼭 좀 실천, 액션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임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공감대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게 저희가 갈 수 있는 액션이 뭐냐. 저는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오늘 주신 자료, 그 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거, 또 지금 국조특위 의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고민하는 건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왜 생각을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0.0000001%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0%로 바꿨습니다. 왜냐? 이게 부정선거 요원들이 활동하기에도 현장이 너무 혼란해서 도저히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조작할 수 없는 혼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리 고도의 요원이 투입돼도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없다. 부정선거는 예?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든 뭐든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혼란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이 커진 것은 제가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토론해 주신, 발제해 주신 내용 그동안 논의해서 좀 빈틈찾기에 노력을 했는데 선거제도는
저는 사전선거제도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유는 너무 양이 많아. 이걸 사전선거라고 하기에는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1000만 명이 찍었어요. 유권자 2,500만이 찍었는데 1000만 명이 찍었습니다.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더욱 마음이 불편한 것은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숫자상 300만 명이 찍었어요. 그러면 300만 명이 요번에 7표 정도 아닙니까? 평균? 그럼 300만 곱하기 7표면 2100만 투표용지가 교차로 전국으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정 시스템만 믿고. 야, 이거는 상당히 강심장인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 이 사전투표 제도가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편 시스템을 믿고서 그냥 하는 건데, 양이 너무 많은데, 제가 최영두 의원님 발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인간은 편리한 쪽으로 움직인다는 건 영국, 프랑스 등에서 다 나온 거예요. 뭔가 본투표에서 강제된 규격화된 방식 밖에 편의를 제공하면 그쪽으로 저는 외국은 그래도 한 1, 2% 정도 하지 않을까 추측했는데 20% 넘습니다. 그러니까 편리를 제공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편리성의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사전투표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을 찾아보니까 편리성이라는 목적은 없습니다. 목적은 공정선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정선거라는 당이론의 명분만 갖고 사전투표를 없앨 수 있느냐? 제가 한참을 고민해 보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기술이 발전했고 국민들이 편의성에 이미 익숙하고 효용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반대할 수도 없고 문제가 뭘까? 여기서 제가 다시 출발을 했는데 저는 문제를 하나 최근에 찾았어요. 뭐냐 하면 본투표의 핵심 요소는 명부와 용지 두 개가 다 아날로그인 겁니다. 선거인 명부도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용지도 내가 직접 찍어요. 이게 아날로그입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관외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선거인 명부는 디지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권자 4천만 명을 갖다 놓고 그걸 대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인 명부는 디지털화되어 있고 투표용지는 아날로그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날아다니는 거지. 우편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본투표와 같은 최소한 이중잣대는 안 되지 않느냐. 하나의 잣대로 사전투표도 우리도 제공해야 된다 하면 선거인 명부도 아날로그가 돼야 되고 선거인 명부가 사전투표에서 아날로그가 되려면 관외 사전투표는 없어야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내 신분증을 내고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게 서버에서 대조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외 사전투표는 본투표와 통제성이 다르다. 우리가 관리 가능한 그 통제력이 다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는 포기하자. 이 논리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찾은 빈틈의 논리고 이것을 저희가 얘기해서 최소한 관외 사전투표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산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보안성을 입증을 해라, 선관위가. 그러면 논리가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본투표와 사전투표가 이중잣대였구나 하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그러면 관외 사전투표를 없앤다 하면 300만 표의 관외 사전투표가 없어진다. 저는 이쪽으로 귀결이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이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의 사전투표율이 며칠 떨어져 있는 이유는 우편 배송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가 없어지면 사전투표를 본투표 앞에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투표 2일, 본투표 3일 이렇게 결정하고 앞에 하루는 휴일이 아니고 하루 이틀은 뒤에 하루는 휴일로 한다. 이렇게 저희가 본투표를 디자인해 나가면 심플하고 저희 정책 2830이 저는 이걸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논리가 조금 제가 이제 그 수평적인 해외 사례와 비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이것을 설득해 나갈 거냐 하는 논리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드린 거고 저는 국조특위에서 이걸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중잣대는 안 되지 않느냐. 근데 한 방에 될까? 모르겠어요.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제 고민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선관위를 이 국감에 들어가면서 국조에 들어가면서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이 선관위의 무능 또 이 현장의 혼란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 이건 큰데 이 막상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밝혀낸다는 것이 이게 뭐 수사를 하던 뭐 하던 결국 현장에서 일을 못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일을 잘 못했어요. 내가 대응을 못했어요 하면 끝인 건데 제가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여기도 빈틈 찾기를 시도했는데 제 빈틈을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이것도 공유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 대한민국의 선관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선거관리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어렵죠. 그 중앙선관위원이 9명이거든요. 3명씩 대법관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잠재의식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작게 잡아도 대한민국 선거위원이 무려 2,457명입니다. 중앙선관위 9명, 시도선관위원이 17개 광역 곱하기 9명 해서 153명. 그리고 구시군 기초선관위원회 255개 6명씩 여기도 9명씩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2,29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된 우리나라 선거관리 체제를 보면 선관위원이 작게 봐도 2,500명 정도 되고 선관위원은 선관위 3천은 3,000명이에요. 자, 근데 이 3,000명 중에서 실제 현장에서 투개표에 코옥을 해주는 현장 요원은 255개 시군구에 있습니다. 광역 선관위도 투표 상황에 직접 그 투개표소와 협업을 안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구시군, 시군구에 선관위 평균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또 혼나면. 평균 7.8명입니다. 그래서 투개표소를 관리하는 단위 조직은 평균 7.8명이고 실제로 송파구, 이번에 사고가 터진 송파구 선관위 사무처 요원이, 사무국이죠, 거기는. 요원이 13명이었어요. 그래서 11시 반에 상황이 감지가 됐는데, 뭐, 그러려니 하다가 이게 넘버링에 들어간 겁니다.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에 넘버링에 들어갔는데 투표용지가 7개잖아요. 기초의원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세트가. 세트 매치하고 7개를 수기를 쓰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버링 기계를 갖고 왔는데 그게 스탬프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한들 유권자 한 명당 7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용지를 그게 되겠습니까? 그 우왕좌왕 하다가 서울 선관위는 전혀 돕질 않았어요. 투표 마감 1시간 전에 중앙선관위하고 서울 선관위가 인지를 했습니다. 이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 사이에 서울 선관위는 일련번호 1000개를 방출해줬어요. 이걸 잘 적어라. 근데 1000개 한번 적는 거를 몇 명을 동원해서 적어야 1000명, 그 7000장인 거예요. 1000명 일련번호만 적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 상황을 믿고 사람보다 구조를 믿는데 이게 편제 자체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개표에서 보는 그 많은 인원은 누구냐? 그거는 41만 명의 지원 파견 인력과 저희가 수당으로 위촉드리는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쉽게 말하면 투개표 현장에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작게 보면 2,500명의 선관위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 쓸 때 8천억이고 적게 쓸 때 한 3,800억을 쓰는데 매년 예산을 이게 투표용지 제공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에는 저는 그래서 선관위 개혁을 선관위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헌법을 건드리는 거는 저는 후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중립성은 유지시키고 대신에 이거를 자유당 때 설치한 거예요. 자유당 때 3.15 선거 이후에 급하니까
행정 공무원들이 다 돕는 걸로 하고 선관위만 그냥 사법부 위원들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70년 동안 못 고쳤다는 게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지금의 이 가분수 구조, 현장에는 10명도 안 되는 선관위가 있고 위에는 2,000명이 넘는 선관위원이 있고 40명의 파견 요원들은 우왕좌왕하는 이 구조를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선거관리 체제의 재건축이 필요하고, 요거는 제가 보니까 선관위법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법을 전면 개정안을 하나 초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2830 저희 이름으로 대한민국 3.15 부정선거 이래로 고치지 않았던 저희 선관위를 리모델링 하는 거를 한번 해서, 선관위원 2,500명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전국에 2,500명의 선관위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울 선관위가 중앙 선관위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왜냐? 아니 나도 선관위원이고 저기도 선관위원인데 상하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 선관위원을 놓고 밑에는 서울본부, 경기본부, 본부 체제로 가든지 이거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법을 재개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가 하여튼 허락해 주시면은 의원님들하고 공유 드리고 한번 선관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 그 다음에 아까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의 관리의 일관성, 요 두 개, 요거를 한번 꼭 상의 드리고, 제도 개선을 저희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어요. 근데 잠깐만. 합쳐서 10분만 합시다. 너무 시간 오래된 거라. 예. 10분, 10분에 끝내는 거죠? 예. 뭐 중복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첨언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민 의원 말씀하신 선관위원과 소위 실제 선거 실무는 가분수 조직이나 이런 정부 조직이 없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럼 나눠야 되냐? 선거법을 수정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법 115조에 보면 선거 사무와 국민 투표 사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선관위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선거 기획, 선거 총괄하는 업무와 행정 그 선거 실무를 부처를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 선거 기획 또 선거 총괄하는 부분은 선관위에서 하되 실질적인 그 선거 실무는 행정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구분하게 되면 이런 소위 행정 착오라든지 행정 뭐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의 실수는 전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아까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7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권도 행사해야 되고 선거 관리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냥 눈 감고 있는 건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조직을 가지고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 역할을 구분하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게 또 해외 사례도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부분인데 사전투표 프로테지로는 46.7%입니다. 이 투표율이 암시하는 중요한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관외투표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외투표까지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투표를 놓고 보면 본투표를 2번 하는 본투표를 2번 하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면율이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게 큰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본투표와 50% 하잖아요. 뭐 그냥 발올림 하면 50% 사전투표, 본투표 50% 하는데 방식이 전혀 상이하다. 이것은 그럼 사전투표로 다 몰든지 본투표로 다 몰든지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방식을 똑같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뭐 본투표에 만약에 이제 사전투표를 없으면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투표의 그 절차의 엄격성에 준하는 사전투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뭐 우편투표가 됐든 대리투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래서 방식은 어쨌든 비슷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전투표를 46.7%가 나왔다는 얘기는 본투표를 2번 한다. 뭐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투표를 어떻게 제도 개선하는데 논리를 하나로 또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선관위 관리위원장, 중앙선관위나 뭐 지방 광역이든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이든 법관이 겸직을 합니다. 아까 서정희 의원님께서 뭐 말씀하셨는데 헌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원 조직법에도 이 내용이 명확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헌재 판결의 사실 모순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판결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직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위치를 두고 직무를 한다? 이 부분은 기존의 2024년도 헌재 결정을 사실은 결정과 상시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해서라도 이 부분은 사실상은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아니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부분은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24년도 헌재 결정이 거의 맞다면 그 결정에도 상시되는 그런 의무사항이라는 그런 부분도 좀 감미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나머지 얘기하고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비상경이 있던 날 선관위 서버를 방조사에서 갔을 때 서버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라고 감사원 감사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문 열어준 게 뭐냐면 용역요원입니다. 근데 그 용역요원은 보안감사 신원조사도 안 받는 요원입니다.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게 용역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국정원 개정안법을 발의해놔서 지금 이게 어디가 돼 있냐면 정보위 보관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저희 국조특위 작년 비상계획 국조특위 할 때 그 자료를 계속해서 해봤을 때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국정원의 조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이게 뭐냐면 선거의 명부관리나 거기서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국정원 3차장인데 당시에 한 사람이 2번도 투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120살짜리 선거인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명도와 시스템 관리, 사전투표도 다 결국 글로 나가니까 그 시스템의 명단, 명부, 우리는 왜 군대 가면 일보 작성하지 않습니까? 일보 작성하듯이 그게 언제 계속 중대동법하고 행안부의 자료하고 연결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패킹에 매우 취약하고 보안 관리가 허술하고 그 관리를 신원조사 받지 않은 용역업체가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 이 법안을 보시고 많이 필요하다면 이걸 저희가 법안 발의해서 정보위 소위 올라가 있지만 다시 이거를 저희 정책 입법 상공을 해서 좀 보완해서 보안 점검을 지금 국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국정원 아이들에도 책임 있는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요걸 한번 저희 자료를 필요하시면 박수민 의원님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아니 그냥 저희 지난 국조특위 한거 다 PPT랑 다 그렇게 되잖아. 자, 알겠습니다. 저는 상황만 다음 회의 계속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약간 발제 좀 아니 계속하고 제가 비행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현수에서 가야 되는데 계속 하세요. 지금 좋은 지적입니다. 제 발제가 좀 혼선을 일으킨 것 같은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편 대표제도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은 박수민 의원 발의 조사청을 그렇다면은
투표율 2일, 3일 하는 방식으로 아예 다른 투표를 없애버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야기하는 까다든 영국, 프랑스, 독일이 본투표 중심이라는 게 본령의 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에 우편투표를 이용했고 우편투표도 굉장히 장시간 하면서 굉장히 엄밀한 관리 시스템이 있더라 하는 것이 여기고 그나마도 영국도 우편투표 시스템을 많이 신뢰하지 않아서 대리투표를 하는데 저는 사실 대리투표 제도로 투표율을 이틀 내리는 방식, 3일 내리는 방식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은 무슨 다른 방식으로 다양하게 복잡한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고 본투표 중심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본투표 중심이다. 그리고 굳이 하자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검증되는 투표 방식으로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있더라는 거하고 그것도 해서 대리투표 방식으로 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논의되고 있는 이틀 투표, 본투표, 이틀 투표 같은 것도 투표를 제고하면서 사전투표, 무슨 투표, 다양한 투표 방식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섞어서 혼선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다는 건데 그것이 아마 프랑스에서 제시한 프랑스가 완전히 집행하고 있고 영국도 부분적으로 지적하는 대리투표 제도를 우리는 그러면 투표를 이틀 3일로 대체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계속 문의하십시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당에서 어쨌든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현재적으로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어째 의혹이 다 가시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하다는 부분이고 사실 과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거를 방치한 것도 고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저는 박수민 의원님 하신 말씀 다 좋은데 부정선거가 100% 아니다라고 생각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물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믿는 분들이지만 외부에 혹시 어떤 기사라도 박수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기사가 나가거나 그런 건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나 그걸 괜히 소식이 되는 것은 기사 나갔어요. 30분 30초만 할게요. 수감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나와요. 앞에서 시간 조절 너무 잘못하셔가지고 아니요 우리 대통령님 별로 안 했어요. 간단하게 30초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전투표 폐지 이런 관점에서 논리를 만들려면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 어떤 이유로 도입했는데 현실이 이게 안 되더라,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가야지 그냥 유럽에서 이 나라로 하니까 그냥 따라가자, 공투를 중심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논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관위는 저는 좀 걱정되는 거는 개헌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법률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선별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개헌은 제 생각으로습니다. 개헌은 뒤에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권한 강화와 같은 경우에서 상임위원을 전체를 상권하자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사고 치면 다 그 부처나 무슨 항상 좋아져요. 조직 인사 예산 좋아지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권에 전체 상임위원을 전체 상권을 할 수 있는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줄 거는 아니야 되고 오히려 혹독한 기간을 줘가지고 너가 진짜 열심히 하면 다음에 조직이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 맞지 않나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시면서 나온 여러 얘기들이 이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 토론거리가 많지 않을 줄 알았어요. 사실 투표제도에 대해서는 외국 사례하고 이거 하고 제가 현재 가능한 이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관행으로 되어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걸 그렇게 분리하거나 했을 때 또 조직이나 예산이 새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도 또 고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되고 특히 사전투표제도 이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논리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방식이 여기하고 틀린다 그랬는데 그게 아날로그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오히려 논리에 따라서 거꾸로 디지털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최소한
관내 사전 어쩔 수 없다라면은 관내 사전 투표는 놔두더라도 관내 사전 투표는 본투표와 붙여서 하는 이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언뜻 들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찾아나가도록 하십시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